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민주당 그리고 민주진보의 정통 시사방송 정치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석. 네, 올해 마지막입니다. 2025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2025년 새해부터 긴장을 하고 2025년 끝나는 순간까지도 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그래도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권력을 잡았을 때 더 힘듭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내년 여러분들 병오년이죠. 병오년. 병자는 빨간색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빨간 말의 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어쨌든 내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새해 민심은 민생 회복이 우선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 그 다음에 내란 극복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치 흔들림 없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내년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이라고 하면서 내란을 먼저 극복을 얘기 안 했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소가 다음이 있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적인 거나 어떤 이 단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 새해에는 민생 회복 그리고 보다 좀 좋은 나라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민생 회복 그리고 내란 극복에 여러분들 좀 최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 진보에서는 85%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중도에서 무려 58%, 심지어 보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31%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국적 운영 능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제 정책이나 환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넘긴 대통령 지지율 57%.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지지 기반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그런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50%가 안 되게 당선됐는데 그 이상 중도의 표를 흡수하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이재명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느낌, 참신함 이제 참신함을 넘어서 이제는 성과로 내년에는 보여줘야 되는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가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보셨겠지만 해병 1, 2, 4단 작전 통제권을 이제 육군 원래 해병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전권이 육군에 있었습니다. 이제 해병대가 사람들은 해군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드는데 해병 1, 2, 4단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서 있었는데 이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해병대의 사령관이 3스타였는데 이제 해병대 우리가 6회 공군 3군 체제잖아요. 여기에다 해병대까지 4군 체제로 가는 것이고 해병대도 사령관급이 이제 4스타로 그리고 해병대 작전사령부가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병 작전사 창설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병대 최해병 사건에 대해가 터지면서 군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죠.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 해병대의 사기 진작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쿠팡의 국정조사 청문회였죠. 쿠팡의 청문회를 보면서 참 분노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쿠팡에 대해서 왜 잘 얘기를 안 했냐면
막 속에 불이 나갖고. 근데 딱 간단합니다. 쿠팡은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 딴 거 없어요. 이게 자본시장의 병폐입니다. 독과점의 병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쿠팡은 자기네들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노동자가 사망을 해도 이따위로 여택하려고 개인정보가 털려도 이따위로 했던 거예요. 저는 쿠팡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시장 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해도 이런 쿠팡 같은 이런 기업 아니 반 어떤 시장적인 그리고 반 친화적인 국민 친화적인 이런 기업들은 탈출시켜야 돼요. 저는 국민들이 쿠팡을 탈퇴를 하고 저는 이건 탈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랑 청문회랑 가장 다른 것은 국정조사는 지금 김범석이 이런 애들 도망가갖고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동행명령뿐만 아니라 계속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가 돼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팩트 체크, 팩트 체크를 시작 좀 할게요. 어제 저한테 엄청난 제보가 왔어요. 뭐 정청래가 신천지 행사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냥 정청래 까고 싶어갖고. 먼저 어려운 문제다.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것을. 응? 그 어디서 그 동영상 찾아갖고. 응?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신천지 행사가 아니에요. 지금 걔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행사가 뭔가요? 그냥 찾아봤어요. 뭐 갖고 그렇게 떠드나 했더니 뭐죠? 이거예요. 응? 딴 게 아니라 대한민국 노벨길 명명 이거를 어떤 그 주체가 그 이희자라는 애가 신천지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얘가 이희자고, 여러분들 이 사진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무슨 이희자라는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이 마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2000년에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길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노벨재단이라는 데에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노벨재단이라는 데에 그 총재가 이희자라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웃기냐면, 여기 자세히 이게 기사에 나와요. 이게 기사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노벨재단을 해서 서울시, 그 당시에 이게 언제 일이냐면 2019년 일이에요. 2019년 일인데 그 당시 정청래 의원은 의원도 아니었어요.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종인에 의해서 컷오프 돼갖고 의원도 아닌 상황이었고, 지금의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인 마포구청장 유동균 어떤 마포구청장이 행사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이제 노벨상을 나타나게 앞으로 나오게 하자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을 기념하면서 노벨길이라는 마포의 길을 연남 팔출소 앞에 사거리 공원에서 행사가 일어난 거예요. 2019년 6월 18일 날. 이때 누가 여러분들 참석을 하냐면 지금의 어떤 산자부 장관이죠. 구윤철 기재부 장관. 구윤철이 기재부 장관 맞나요? 산자부 장관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구윤철 장관이 그 당시에 차관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금방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사진이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구윤철 장관 여기 있잖아요. 부총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 사람을 쓴 거니? 응? 이 구윤철 이분이 예전 그전에는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이었어요. 응? 산재부였나? 차관으로 여기에 참여를 한 거고,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도 갔었고, 여기엔 누가 참여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홍걸 민화협 의장도 갔어요. 그래서 마포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을 기르는 노벨길이라는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화협 회장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정청래 그 민주당의 전 의원, 그 다음에 강종희 전 국회의원 국힘당,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마포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랑 와갖고 행사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청래가 신천지 만세를 불렀니? 노벨 평화상이랑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 행사, 여러분들 나중에 봤더니 이 여자는 이희자라는 노벨 평화상 이 여자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여자의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김대중 대통령 행사라 그래갖고 모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종교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여자가 신천지라고 밝혀진 게 2022년도예요. 이 행사는 2019년도에 있었다고. 좀 알고 떠들으라고.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뭐라고 축사를 하냐면, 노벨길이 남북평화의 길을 열고 북한과 연결해서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는 평화의 길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그 얘기했어. 이 행사는 2019년 6월 18일 행사고, 저 여자가 신천지에 관련됐다고 밝혀진 거는 2022년이야. 좀 제대로 알고 이 인간들아, 가짜 뉴스를 퍼뜨리든가, 아무리 정청래 대표가 싫고 니네가 원하는 박찬대가 안 됐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되나?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너무 한심해갖고 내가 팩트 체크를 해준 거예요.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에 무슨 영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자료만 봐도 눌러봐도요, 대한민국 노벨재단 평화의 노벨계 명명식 개최라고 하면요, 네이버 블로그부터 해갖고요, 언론 기사까지 얘네가 얘기하는 게 이 행사예요. 이거를 마치 여기 행사에 뭐 그냥 지역 행사예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길, 노벨상 기념 수상, 그래갖고 이런 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걸 갖고 정청래가 만세를 부르고 했다. 야, 니들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그럴래? 여기 구윤철 부총리 보이지?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총리가 신천지야? 야, 니네 이건 좀 아니잖아. 자기 아버지 행사라 그래갖고 김홍걸 의원들 저 자리에 간 거고. 진짜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 응? 아휴, 진짜 좀 제발 가짜뉴스하고 그렇게 돈벌이가 안 되니? 그렇게 돈벌이 할 게 없어갖고 가짜뉴스 퍼뜨려갖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냥 정청래 신천지 행사에서 저게 왜 신천지 행사야? 김대중 대통령 노벨길 명명식이야.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제2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였어. 저기에는 김홍걸, 구윤철, 지금의 경제부총리까지 다 있는 거야. 이게 팩트야. 제 말 맞죠? 좀 알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걔네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이 영상
그쵸? 걔네가 얘기하는 게 이 행사에서 이 행사에서 정청래가 뭐 여기서 무대한테 이게 신천지 행사다. 니들 가세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니들 가세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저게 신천지 행사야? 제목이라도 사람들한테 똑바로 알려줘. 평화의 길, 평화의 길, 노벨길. 응? 진짜 너무하잖아. 평화의 노벨길 명명식이었어. 그래서 김용걸 민화협 의장,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마포구청장, 마포경찰서장,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축전이 왔던 행사야. 김대중 대통령 행사라고. 이런 제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발 속지 마시고, 두 번째 또 저에게 제보 들어온 게 정청래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여자가 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라고 방송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김부선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가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직책도 없는데, 직책도 없는데 정청래 옆에 항상 붙어 다닌다. 제가 알려줄게요. 윤혜연 보좌관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좀 알고 좀 떠들자. 윤혜연 보좌관은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육군 대위 출신이고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4급 보좌관. 지금 왜 보좌관이 아닌 줄 아세요? 니들 좀 알고, 그러니까 하바리 소리 듣는 거야. 저분이 왜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을 치면 왜 보좌관으로 안 나오는 줄 알아?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승진해서 그래. 이제 알겠어? 정청래 의원이 의원일 때는 4급 보좌관이었는데, 이 멍청한 놈들아, 당대표가 되면서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올라가서 승진해서 의원실 보좌관의 명칭이 없는 거야. 직책이 없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올라갔는데 저 사람이 직책도 없는데 맨날 정청래 의원을 따라다니는 여자다? 아이고, 진짜 좀 알고 좀 떠들어. 니들 그러니까 하바리 소리 들리고, 니들 그냥 현장에 휴대폰이나 들고 옛날같이 그러고 다녀. 맞지도 않게 주접다르게 앉아갖고 정치 분석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대가리에 든 건 없으니까 맨날 헛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좀 알고 떠들어. 옛날같이 그냥 휴대폰이나 들고 따라다니면서 욕지거리나 하고 그러고 돌아다녀. 집안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정치 분석한다고 하니까 가짜뉴스나 유포하고 헛소리나 삑삑하게 대고 앉아있지. 이제 알겠니? 직책도 없는 게 따라다니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정청래 의원님의 의원실 4급 보좌관이었다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당대표 부실장으로 승진한 거야, 이 사람들아. 좀 알고 떠들어라. 알겠지? 여기까지만 너희들한테 팩트 체크해 줄게. 그건 신천지 행사도 아니었고, 좀 제발 찾아보면 나오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제발 팩트 체크라도 하고 갈라치기라든가 민주당 당대표 까든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바리 소리 듣는 거야. 알겠지? 모르면 물어봐. 쓸데없이 윤혜연 보좌관이 이재명 욕하던 사람이다. 야, 예전에는 2017년도까지만 해도 그때는 문재인 시대야.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야.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랑 대선 토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주종 씨 이름을 꺼내면서 그땐 나도 비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 좀 정신들 좀 차려, 이 새끼들아.
좀 알고나 떠들어 이 미친놈들아. 진짜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야. 응? 알겠지? 제발 예전같이 할 일 없으면 그냥 휴대폰이나 켜고 욕지거리나 하고 길거리나 돌아다녀. 뭔 놈의 알지도 못하는 거 갖고 헛소리나 삑삑하고 가짜뉴스나 생산하고 연병들을 떨어. 왜 그래서 나한테 휴대폰에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게 해? 응? 이 한심한 것들아. 응? 그래놓고 무슨 이재명 정부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한다고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응? 아이고 멍청한 놈들. 하여튼 여러분들이야 그 윤혜연 이제 정청래 대표의 보좌관이 직책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대표실 부실장의 직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 행사에서 만세를 부른 게 아니라 지금의 경제부총리 구윤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축전도 저 행사에 갔었고요. 김홍걸 민화협 의장도 왔었고 그 당시에 마포의 지역에 노벨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기념하는 길을 만들면서 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면서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그 이희자라는 여자가 저 행사는 2019년 6월에 있었던 행사고 기희자라는 애가 신천지라고 연관돼 있다라고 밝혀진 거는 2022년이에요. 이제 시간 순서를 알겠죠?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너 종교가 뭐야? 통일교야? 신천교야? 이러고 만나요? 제가 여러분들 시다타파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자마자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여러분들 좀 팩트 체크를 좀 알고 방송을 좀 알고 떠들어라. 그런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 행사에서 저렇게 만약 니네 말대로 하면 지금 통일교 특검에다가 플러스 신천지 특검을 올리자고 하는 게 지금 정청래 대표랑 민주당이야. 좀 제발 앞뒤를 맞게끔 떠들어 이 갈라치기. 그러니까 니들의 하바리 소리 듣는 거야. 대가리에 든 건 없고 정보는 없고 아는 거는 없고 슈퍼챗은 쳐받아야 되고 어그로는 끌어야 되는데 무슨 제목을 할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가갖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돈벌이는 안 되니까 어디서 방구석에 앉아갖고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쳐 앉아갖고 정치 분석한다고.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파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앉아있지. 정신들 좀 차려 이 새끼들아. 한심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니들 감당 되겠니? 니들 벌써 나랑 장인수랑 이명수가 룸사롱을 갔다고? 니들 다 고생했어. 니들 어떻게 감당할래? 응? 니들 고소고발 그러다가 니들 가세연꼴 나는 거야. 내가 니들의 미래를 하나 지금 예견해줄까? 결국 니들끼리 싸운다. 봐봐. 원칙도 없고 결국 너 니들끼리 싸운다. 나중에 내가 내 말이 틀리나 봐라. 결국 니들끼리 돈 때문에 싸워. 진짜야. 한번 봐봐. 예, 오늘 이 정도 여러분들 팩트 체크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진실인지 알겠죠? 저 때는 2019년이라서 정청래 의원이 지금 그 당시에 현직 의원도 아니었어요. 전 의원이었고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에 의해서 2016년 컷오프 당한 다음에 다시 정청래 의원이 3선에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거는 2020년 4월 총선이었다. 그때 4월 총선 이후에 저것들이 누군지 모르고 맨날 정청래 의원이랑 같이 다니는 직책도 없는 여자가 있다. 윤혜연 보좌관은 정청래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이었고 지금은 왜 정청래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안 뜨냐? 당 대표실 부실장이다. 좀 알구나. 좀 취재를 하든가 알구나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저 행사는 2019년 6월 18일 행사.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을 기리는 노벨길 행사. 그래서 마포경찰서장, 마포구청장,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 그 다음에 지금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 당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부 차관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나갔고, 그 다음에 정청래 전 의원 민주당 측, 그 다음에 국힘당의 정치인들, 그래서 마포의 지역 행사였다. 이자가 나중에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밝혀진 거는 2022년이다. 3년의 갭이 있다. 정말 제대로 알고나 떠들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죠, 여러분들. 예.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어그로 끌어갖고 제발 민주당, 니네가 무슨 민주당 지지자고 니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니, 한심해서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팩트 체크 한번 해드렸어요.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길 바랍니다. 한심해서 제가 한번 팩트 체크 해줬어요.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 네, 여러분들 충격이죠. 강선우 어제 여러분들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저희가 사실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강선우랑 김병기랑 얘기하는 풀 녹취를 MBC에서 공개를 했죠. 그걸 저희가 음성을 따로 해갖고 저희가 다시 만들었어요. 혹시 또 저작권을 걸까봐. 근데 먼저 제가 이 풀 녹취를 분석을 한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 의혹이, 이거 분명히 우리는 전화 녹취인 줄 알았더니 강선우가 김병기 의원실로 찾아온 거예요. 상황이 강선우가 김병기 의원실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저 풀녹취를 들으면서 들은 게 뭐냐, 갑자기 찾아와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그 전날 강선우가 밤에 전화를 한 거예요. 김병기한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내일 찾아뵙겠다라고 하면서 김병기는 강선우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병기가 습관인지 몰라도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김병기가 녹음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외부로 터졌냐, 제가 이 녹취를 잘 듣다 보니까 김병기의 보좌관 중에 2명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김병기가 이 녹취를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로펌에 찾아가라서 상담을 받아라,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단호한 입장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김병기랑 김병기 보좌관들이 틀어져 갖고 여기저기서 이제 녹취가 터지고 갑질 의혹이 넘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정확히 보면요, 김병기와 김병기 보좌관들은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얘기를 나누고 처리하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던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같이 김병기의 의혹을 폭로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겠지만 저 당시만 해도 김병기와 보좌관은 엄청난 그 친밀한 관계예요. 별의별 아들의 무슨 예비군 문제까지 얘기를 나눌 정도고, 자기 와이프의 어떤 그 의회, 구의회 카드 사용을 어떻게 막으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왜 저게 녹취가 밖으로 흘러나왔냐? 제가 유추하는 건 뭐냐? 이거는 김병기가 강선우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지를 해서 습관적으로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을 변호사 출신들이잖아. 여기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냐 없냐를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쵸? 김병기가 자기 보좌관 2명이나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녹취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법률적으로 내가 걸릴 건 뭐가 있고, 분명히 왜 그때는 친밀한 관계였을까, 아들의 예비군까지 얘기할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이 녹취가 보좌관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겁니다. 그쵸? 이거는 보좌관들 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이건 보좌관들 욕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보좌관들이 이 녹취가 넘어가 있던 것을 결국은 터뜨렸다라고 보고, 이 녹취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김병기가 굉장히 그 당시에 공천 2022년 공청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2022년 4월에 터졌던 문제 같아요. 6월에 지방선거였으니까 공관이 간사였는데 굉장히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돈을 계속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죠? 살려주세요가 있죠. 첫 번째, 강선우가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프릴록치를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틀어줄 거지만 들어보니까 살려주세요는 돈을 받은 거예요. 강선우가 냅다 돈을 받았는데 김경이라는 애가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김경이 사실상 컷오프 될 거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강선우를 협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진작 받아갖고 뭐 지역 보좌관이 관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강선우가 돈을 받았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공관위에서 보니까 김경이 그 당시에 보니까 집이 2채가 있었고 상가가 5채가 있었대. 그래서 다주택자라서 김경은 이미 강선우에게 돈이 넘어갔어. 근데 자기가 시의원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자회견으로 터트린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 기자회견으로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김경, 자세히 여러분들 이따가 녹취를 보면요, 2명이라 그래요. 김병기가 저 둘이 그러면 짰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둘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김경과 김경의 어떤 배우자 같아요. 김경과 김경의 배우자가 강선우에게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천 안 주면 터트린다고 하니까 강선우가 김병기의 어떤 간사이고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김병기를, 그러니까 걔네들 그래, 김병기를 꼭 집어서 김경이 그래요, 강선우에게 김병기에게 가서 부탁해봐라. 녹취에 그 말이 나와요. 꼭 집어서. 그러니까 강선우는 이미 돈은 받았죠. 공천 기준에는 부합 안 되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공천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 공천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기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입을 막으라는 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강선우가 이상한 변명을 해요. 돈을 돌려주라 반환 지시를 했다라고 하지 돈을 돌려줬다라고 얘기하자. 그 다음날 희한하게 김경은 단수 공천이 돼요. 김경은 단수 공천이 돼요. 그럼 뭐죠? 김병기에게 작업했던 게 통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경은 시의원이 돼요. 돈 돌려줬을까요? 돈 안 돌려줬겠죠. 돈 안 돌려줬겠죠. 이거 보좌관은 짜고 안 짜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팩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여러분들 1억 공천 헌금, 이거 정말 이 민주당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매관매지가 아니에요. 돈 받고 시의원들, 이거 어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전에 국힘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호남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했어요. 이거 나중에 수사하면 나오겠죠. 강선우가 지 혼자 이 돈을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어디까지나 의심해요. 강선우가 김경이 공천됐는데 1억 받은 거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병기야. 김병기는 강선우가 1억 먹은 거를 알아요. 근데 그 다음날 공천을 안 줬으면 돌려주라고 계속 김병기 말이 맞겠지. 근데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됐어. 응? 얘 결국은 시의원 됐어요. 응? 이거 진짜 얘네들 구속시켜야 돼요. 응? 민주당 이런 걸 갖고 제 식구 감싸거나, 얘네들요 진짜 천만다행히 김현지가 대박인 거예요. 김현지 욕하고 연병들 떨었죠. 김현지가 강선우 전화해서 뭐 사퇴해야 되겠다라는 뭐 언론의 기사도 나왔. 얘 만약에 여가부 장관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여가부 장관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진짜 20년 전에 민주당에서 그리고 국힘당에서 정치권에서 시의원 얼마, 구의원 얼마, 도의원 얼마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저는 김병기 사퇴로 지금 그칠 일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적어도 이런 공천 헌금 이런 장사했다. 응? 이런 거는 진짜 이 강선우는 제가 보면 나중에 이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이 되고 경찰이 본격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수사하면요. 얘는 바로 체포영장 떨어지면 얘는 바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해줘야 돼요. 정청래도 지난번 같이 무슨 비를 같이 맞아주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내가 이 강선우랑 무슨 여러분들 제정신입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돈에 환장한 거예요. 돈에 눈가리가 돌아가갖고 지가 순간적으로 돈에 눈가리가 돌아가갖고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거 뭐야? 그 전날 협박받고 온 거예요. 어? 안 그래요? 1억에 눈깔이 돌아가갖고 공천 안 될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김병기 와갖고 공천 달라고 떼쓴 거예요. 내가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응? 적어도 민주당이 국힘당을 비판하고 그럴 때는 예전 같은 청렴 결백을 우리가 강요를 하거나 우리가 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런 도덕성 좀 이거 이래놓고 김건희 매간매직 욕할 자격이 있어요? 어? 안 그래요? 김건희 매간매직 했다고 우리가 욕할 자격이 있어요? 이러면 그거? 시의원 1억 받고 공천해주고 진짜 이런 도덕성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국힘당보다는 좀 우월해야 되잖아요. 응?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이거 안 없어져요. 기초 의원들을 정당이 공천해서 그래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히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 본인이 현직이든 아니든 그 지역은 본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구의원, 시의원 자기가 공천권 다 갖고 있어요. 전 진짜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지방자치제랑 이 기초의원들 이거 정당 공천 없애야 됩니다. 정당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줄 서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기초의원들은 정당 없이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호로 나와야 돼요. 응? 그런 다음에 아니 당원들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 갑자기 낙하산으로 어느 날 정당 공천 받아갖고 무투표 당선되고 나는 진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나와갖고 정당 없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 갖다 주고 줄 서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서부터 진짜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과 당원들이 투표하게끔 그래서 1인 1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줄 잘 서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나는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게 터질 줄이야. 진짜 강선우나 김병기는요 구속수사해야 돼요. 구속수사. 민주당이 단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김남국 문자 네 현진 누나랑 훈식이 형한테 전달할게요. 그 말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를 해갖고 김남국이라는 그 아끼는 김남국 비서관을 경질을 했어요. 문진석이 저 버티는 꼬라지 보십시오. 문진석이 진짜 진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김병기 하는 짓거리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김병기 의혹이 10건 11건 된대요. 얘네들요 민주당이라고 봐주지 말고 이런 진짜 나쁘끄러운 시의원들한테 1억 처먹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전 달아다니면 진짜 뭐라고 남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똑같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이 일이 지금 터져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4월달이나 5월달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공천장사 정권 잡더니 눈 돌아갔다. 진짜 천만다행히 올해의 이런 악재들이 지금 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1월달이면 중국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진보도 기득권 진보가 생겨요. 친노 기득권, 친문 기득권, 이제 친명파리 기득권 새끼들까지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중심으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경계를 하는 게 그거예요. 친노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당원들에게 심판받고 친문 기득권 세력들이 당원들에게 심판받아갖고 모두가 친명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고 그 정치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 정치 세력들이 뭐합니까? 들어오자마자 인사청탁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같은 새끼들. 이 진보 기득권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요. 진짜. 응? 제가 왜 이거를 경계해야 되냐면요. 진보는 욕을 먹더라도 진보로 남아야 돼요. 그 진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 파렴치한 반민주 세력, 반민족 세력인 국힘당보다는 도덕적으로는 우월해야 돼요. 적어도 제가 깨끗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민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 인간들을 비판하고 저 인간들을 내란 세력으로 척결을 하려고 그러고 내란 세력으로 청산을 하고 저 인간들을 악의 축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도덕적으로 쟤네보다는 우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대로 나가면 기득권 진보는 망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하면요 대단해 보이죠.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가 외연 확장을 하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충격파가 있죠. 근데 원래 진보가 중도 외연 확장을 하면요 진보 안에서 난리가 나요. 진보가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이런 보수보다 못한 형태를 보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변화된 보수에게 흡수당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보수는 변화되면요 진보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보수가 변화를 하면 빠르게 진보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더 마련돼 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으로 보수가 멘붕이 온 것 같고 장동혁이라는 잘못된 당대표가 극우화를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외연적으로 확장성이 더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수가 변할 때 중도 진보를 흡수하는 역은 진보보다 더 뛰어납니다. 진보가 우클릭을 하면요 진보 내에서 반발이 있지만 보수가 좌클릭을 하면요 보수가 개혁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많은 확장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진보가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매일매일 개혁적과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진보가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도태되고 썩어 빠져버리면요 보수에게 흡수당합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의 가장 힘이 셀 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가장 빛을 발할 때이기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해 보이지만 이렇게 썩어 빠진 진보, 썩어 빠진 민주 이런 말들이 나와갖고 이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순간 이제는 민주와 국힘당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진짜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저도 이런 말은 동의하고 싶거나 그리고 적용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보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저쪽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아도 대충대충 해도 지네가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 뻔뻔하게 버티고 살 수 있냐? 대한민국이 저들의 세상이라서 그래요. 저들이 대한민국의 주류예요. 우리가 5년짜리 권력을 잡았지만 저들은 대한민국의 아직도 주류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뻔뻔하게 버틸 수 있고 저래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사회에서 엄격해야 되고 잘 매일매일 진화돼야 되냐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비주류이고 늘 감시와 늘 경계의 대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늘 감시와 경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 잡았다고 마치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에게 문진석이라는 이런 새끼들 인사청탁 이런 짓거리 하면 쟤네들은 인사추천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쟤네들은 그냥 인사추천이다라고 하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걔네들은 그냥 넘어가요. 우리는 어때요? 썩어 빠진 걸로 돼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제가 웬만한 일 같으면 우리도 좀 뻔뻔해집시다. 우리도 좀 뻔뻔해집시다 라고 저는 쉴드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천장사했다라는 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창피해요. 시의원한테 1억 받고 국회의원이 살려달라고 앉아있는 저런 것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정말 나쁘끄러워서 1억 처받아 먹고 공천 못 줄 것 같으니까 김병기 찾아가고 살려주세요. 저 좀 저딴 게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띄엄띄엄이라도 제가 좀 해설을 하면서 저희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김병기 풀 녹취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해설을 중간중간 해줄게요. 백정국에 좀 진솔하고도 그리고 정말 의원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입장에서 아주 고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그 전날 강선우가 김병기에게 전화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김경이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의원실로 찾아간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 이 얘기를 내가 왜 들었을까? 여러분들 계속 여기를 듣다 보면 김병기는 단호하게 돈을 돌려주라 그러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김병기는 자기가 녹취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상황 보이죠? 어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강선우가 김병기에게 어제 전화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의원실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들 생각이 행동 패턴이 보세요. 바로 이릅니다. 바로 돈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갖다가 뭐하러 사무국장한테 맡긴다는 그런 일을 갖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돈 돌려줬으면 컷오프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김병기는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김병기가 나중을 위해서 뭔가 자기는 원칙을 했다라는 걸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는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돈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정말인데 진짜 위원님께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정말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제3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보좌관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거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김병기 의원실에 강선우가 찾아간 거예요. 그쵸? 김병기 의원실에 강선우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들어보세요. 한국국장이 깊이 개입돼 있고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거 보세요. 사무국장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식 나간 사람이 지역 보좌관한테 가갖고 넙죽 1억 원을 맡기고 옵니까? 강선우랑 통화에서 사무 지역 보좌관에게 1억을 맡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떤 정식 나간 사람이 지역 보좌관한테 1억을 맡깁니까? 강선우가 거기에다가 맡기라고 했겠죠. 그거는 나중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강 의원님의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않은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강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여기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돈 받은 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자기한테 상담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 정말 큰일이다. 우리 저랑 의원님 공관위원이에요. 이 당시에 강선우도 공관위원이었고 김병기는 공관위 간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잘 처리해야 돼요. 얘는 녹음되고 있는 걸 알아요. 뒤에 부분을 여기서부터 들어보세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민스럽고 너무 좋죠.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안 들은 것으로 하고 관계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어제 저녁을 지나면서 생각해봤어요. 두 번째,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항상 제가 제 인생관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힘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드리기가 힘들겠지만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그 생각한 게 맨 처음에는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럼 전 이 문제에서 손 떼겠습니다. 관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아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하고 그리고 진짜 강 의원을 위하고 주위 모두를 위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관위원인 김병기가 아닌 이상은 나한테 일반적인 상담을 하신 게 아니고 근데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상담을 하신 거죠. 하셨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제가 공관이 간사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김경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아닌 이상은 김경에 대해서는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나중에 가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강 의원님도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면 강선우는 계속 듣고만 있잖아. 뭐냐면 강선우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그냥 그러면
김경을 어떻게든지 한번 공천을 해봅시다. 이걸 원한 거야. 근데 계속 원칙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강선우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정말 피해가 최소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의원님도 살고 저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제일 떳떳하게 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어디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도 살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원칙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벗어난다면 전부 다 죽을 거예요. 민주당, 우리 저도 평생 쌓아왔던 저 명예, 우리 강 의원님도 평생 쌓아왔던 명예 이런 게 아마 다 그거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분들 아니 물론 믿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상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사자잖아요. 그때 이제 남경을 그게 지금 강선우 이거 자막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딱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규칙이 다주택자가 안 된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김경은 컷오프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김경한테 전화가 와갖고 협박당한 거죠. 그쵸? 딱 봐도 김경한테 협박당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김경이 김병기를 찾아가갖고 걔가 공간위에서 가장 힘이 세니까 김병기를 설득해봐라라고 시킨 겁니다. 이게.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렇게 됐던 거야. 뭐 여쭤봐라.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도 지금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그분들이 시샘말로 뭐 그럴 리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시샘말로 짜고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상의해봐라가 아니라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은 아니겠지만 그냥 왜 그분이 저를 갖다가 콕 찍어가지고 상의해보라고 그랬을까요? 간사님 간사니까 단순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제가 만약에 그걸 하시면 정말 강 의원님 위해서 강 의원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돈 돌려주시고 되든 안 되든 알았다 내가 처벌 받겠다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서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냥 아니 이거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여기 나오죠. 당시 기자회견하면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이거 뭐냐면 강선우가 협박받은 거야. 그래갖고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야. 딱 나오죠. 그 전에 기자회견 한다고 공천 안 주면 너 내 돈 1억 가져갔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돈 받은 거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냥 해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당신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그래가지고 이 건이 되겠지.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뭐 그러니까 통과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제가 정말 우리 강선우 의원님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받겠다. 그래
이 죄를 받겠다고 생각하실 때 훨씬 이 일이 해결되기 쉬워질 겁니다. 아니면 이 일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거만 여기만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의원님께서도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단언컨대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건 모르겠지만 뭐 다른 의원들은 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정말로 하려면 저는 이 돈부터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든지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래서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지금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문제. 그분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처벌받겠다. 그럼 너도 잘못한 거 처벌받아라.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갖다가 이걸 하는 걸로 해결의 시발점을 찾겠다 내가. 일단 이 돈부터 돌려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그런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의원님 이렇게 몇 년간 보면 정말 의원님 착하시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없어도 이렇게 됐어. 이게 정말 이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뭐 사람들이 쉽게 쓴 말로 필사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쪽팔려. 의원님이야말로 지금 그 각오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됐었지.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요. 그분한테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런 얘기까지 또 아마 다 공유가 된다면 정말로 그거는 의원님께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해결하거나 지금 의원님 자체도 해결하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해결하거나 그런 문제는 이미 지났을 겁니다. 오히려 이게 의원님이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힘든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빚이 없다면 우리 그래서 그거에 이 문제를 대입하지 마셔라. 저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셔라. 법적인 또는 시기들을 위하는 걸 겁니다.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누구와도 이거 무슨 말이냐면 흥분해갖고 내가 내일 기자회견에서 다 깐다고 왔으니까 급해갖고 찾아온 거예요. 공천 주라고. 제가 진심으로 거기들은 돈에 대한 얘기 돈 안 준 거 내가 보면 그 다음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공천을 줬으니까 돈을 안 줬겠죠. 그래놓고 강선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SNS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해요. 응? 저거는 김병기가 그러면 녹음을 왜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김병기는 국정원 출신답게 뭔가 약점을 의원들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좌관한테 흘러들어갔고 김병기가 이 녹취를 자기 그 당시에는 보좌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좌관들이랑 엄청나게 사이가 좋던 사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예비군 문제까지 막히고 해결할 정도로. 그래서 보좌관이 변호사잖아요.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거 그런 식으로 상담을 받아서 보좌관이 갖고 있었는데 왜 보좌관들이 김병기랑 사이가 틀어진 다음에 이 녹취를 MBC에게 줬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병기가 버티기 모드로 갔죠. 잘 들어보시면 다 갑질, 뭐 자식 문제, 와이프 문제, 지역 문제, 갑질로 다 개인적인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당 차원의 문제야. 그쵸? 이거는 당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기가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병기가 이 문제로 사퇴를 결심했던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의 공천 비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여의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김병기 보좌관은 어마어마한 녹취를 갖고 있대요. 근데 왜 강선우 녹취를 깠을까? 강선우도 보좌관들에게는 갑질로 유명했고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강선우도 제거 대상이었거든. 근데 마침 김병기 강선우의 녹취가 딱 있던 거지. 그래서 수많은 녹취 중에서 강선우 김병기 녹취를 대표적으로 깐 거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내가 볼 때는 강선우도 갑질 문제로 그 당시에 보좌관들과 싸웠었잖아요. 근데 흐지부지하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김병기 보좌관은 사실상 변호사이다 보니까 김병기가 보좌관들 중에 2명이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좌관들도 민주당 쪽 보좌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 더 심각한 것들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병기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좌진 전체를 보면 강선우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녹취만 딱 공개하고 김병기 사퇴시키고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 다음날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김병기가 결국은 강선우의 저는 넥스트 여기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 만나던가 또 다른 녹취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날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김병기와 강선우가 어딘가에서 만나서 내가 밤새도록 뭐 고민해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시의원 하나 공천 주고 넘기는 게 낫겠소라고 하면서 강선우는 그 전날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병기가 강선우를 살려주면서 사실상 약점을 잡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아니 이거는 제가 이 전체를 보면 강선우는 돈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강선우는 자기가 돈을 받은 거 이 시인을 하잖아요. 저거는 나중에 경찰 조사한 다음에 강선우 체포동의안 오면요 당연히 저거는 다 그 민주당은 통과시켜야 됩니다. 김병기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쟤네들은 국회의원직 사퇴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대법원까지 넘어가면요 쟤네 임기 맞춰요. 쟤네들은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둘 다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 간판 달고 시의원한테 협박받고 살려달라고 하는 저따는 것들이 대통령 속이고 여가부 장관 대통령 앞에서는 알랑방구 끼고 그래갖고 여가부 장관 하려고 그러고 나는 저런 인간들 민주당에서 반드시 저는 쟤는 사실 김병기나 둘은 정치 생명 끝났죠. 쟤네들은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 사퇴 안 할 거예요. 지네들이 아무래도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지네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면책특권이나 이런 거 뒤에 숨어갖고 예우 받으면서 조사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정청래 의원님에게도 불만이에요. 저는 누구든지 다 잘못된 건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찐명파리 정치인들이 김명기를 밀어서 김병기가 원내대표가 되고 정청래 대표가 당청 관계의 어떤 엇박자라고 하면서 정청래까지 몰아세우고 있다고 해서 김병기를 감찰 지시를 제외시킨 거는 이건 정청래 당대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김병기도 만약에 정청래는 지금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김병기 감찰을 지시하면 내가 친명 제거에 앞장선다라는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원칙과 소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가 친명이고 이런 어떤 정의 앞에서는 당대표가 이거 정청래 무능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청래가 아무리 친명 정치인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이런 김병기를 감찰에서 제외하는 이 자체가 저는 정청래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욕을 먹으면 먹더라도 김병기 강선우만 감찰 지시하고 더한 김병기를 어떻게 감찰에서 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응? 저는 똑같이 감찰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정청래 대표님도 잘 알고 그러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님이 이게 너무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이라는 공격에 의식을 해서 김병기는 뭐 박찬대나 찐명 주장하는 애들이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공을 넘겨버렸는데 이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말은 해야죠. 그냥 저는 이거는 좀 당대표가 이건 강하게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다 민주당 지지자고 전부 여러분들 친명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런 애들 문제 터지면 무슨 내란 척결이니 특검이니 말빨이 먹힙니까? 안 그래요? 문진석 같은 인사청탁 하던 새끼가 아직도 김병기 물러나니까 권한대행 헤쳐먹고 앉아있고 내가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문진석이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권한대행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문진석도 감찰 지시를 했어야 돼요. 김병기도 감찰 지시해갖고 빨리 대표로서 날려버렸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명 제거에 정청래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갈라치기를 하더라도 당대표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김병기 보냈더니 문진석이가 권한대행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새끼 인사청탁하던 새끼. 응? 정청래 대표가 너무 눈치를 봐요. 하도 본인을 반명으로 몰아세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정청래 대표한테 힘 좀 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응? 저 하바리 새끼들이 정청래 신천지라고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정청래 대표님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단호하게 이런 도덕 불감증에 걸린 민주당 진보 기득권이 되고 새로운 적폐들이 돼가는 거예요. 응?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이성인 문정부 뽑아갖고 정청래 대표에게 당원들이 힘을 실어주면 단호하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도 당원들에게 1인 1표제 돌려주고 경선에서부터 당원들이 참여하게끔 강하게 해줘야죠. 응? 너무 정청래 대표가 지금 힘 빠져 있어요. 하도 언론에서는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를 만들고 당내에서는 박찬대가 지난 전당대회 불복에 가까운 뒤에서 이건태 병풍이나 쓰고 앉아있고 찐명이라고 하면서 당대표 핫바지로 만들어 놓고 응? 하도 욕하니까 정청래가 지금 너무 눈치를 봐요. 응?
진짜 한심해 죽겠어요 지금. 응? 제가 그래갖고 여러분들 욕먹을 각오하면서 지난번에 정봉주대가 옹호했죠. 정병주가 명파리 새끼들 하면서 이 인간들, 더민주 전국혁신에 이 인간들 겨냥했을 때 제가 정봉주가 할 말 했다. 지금 정치 조금만 아는 사람들도 전부 지금 명파리 욕하고 있다. 진짜 모두가 이재명을 위하고 있는데 지네가 찐명이라고 하면서 또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새끼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 좀 힘 실어줘갖고 단호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감찰 지시하고 제명 조치하고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진짜 쪽팔려 죽겠어. 어디 가갖고 아니 이런 거 터지고 그러면 무슨 국힘당 내란 청산인이 메가매직한 거 아니야. 돈 받고. 문진석이 같은 새끼들 버티는 거 봐요. 제발 나이 어린 김남국을 보고 좀 배워라. 김남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짜 피해가 갈까봐 그 문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기가 사표 쓰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충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 지키려고 뻔뻔하게. 아이고 진짜. 진짜 한심해 죽겠어요. 한심해. 여러분들 오늘 이제 1월 11일이면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죠. 오늘 첫 번째 주자로 진성준 의원 연임하지 않겠다 4개월짜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성준 의원이 원내대표의 도전을 지금 선언했어요. 진성준 의원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는 진성준은 블랙팀이에요. 그 블랙팀이라는 게 쓴소리하는 사람이에요. 진성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성준을 굉장히 중용을 했었어요. 정책 실장인가 그거 맡겼었어요. 블랙팀이란다. 레드팀. 죄송해요. 레드팀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우리한테 욕 많이 먹었죠. 진성준 의원님.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증권세 뭐 그런 거 뭐 매기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좀 반대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당대표 시절에도 레드팀으로 진성준을 데려다가 놨었어요. 근데 진성준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한병도가 나옵니다. 한병도가 아마 이번에는 유력해 보여요. 왜 그러면 이번에는 당원 20%가 들어가요. 한병도는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도 해서 지금 원내대표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성준 지금 한병도 지금 서영교 의원이 뭐 나올까 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영교 의원이 굳이 나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한병도는 스타일이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자기 색깔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신이에요. 충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백혜련이나 뭐 박정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면 나와도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나올지 굳이 4개월 하려고 원내대표 선거에 뭐 또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성준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녀 임기만 수행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의 윤리적 원칙 똑바로 세우겠다. 당의 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쓴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언제 그러면 후보가 알 수 있냐면 1월 5일 날 후보 접수를 합니다.
1월 5일 날 후보 접수 누가 하는지 보면 알아요. 알겠죠? 1월 5일 날 후보 접수가 누가 되냐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병도 의원이 무난하게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 되고 정청래 대표와도 소통이 잘 되면서 4개월짜리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내대표 문제는 1월 5일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국회의장 얘기 좀 할게요. 국회의장을 지금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지금 누가 나오려고 하냐? 박지원, 김태년. 지금 박지원 의원이 4선인가요? 5선인가요? 4선 정도 되죠. 김태년이 5선. 여기에 조정식.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픽은 조정식. 6선. 그쵸? 이건 당연히 조정식이죠. 이거는 대통령께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정무 특보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대놓고 조정식 시키자예요. 박지원 5선, 김태년 5선. 왜 그러냐면, 왜 조정식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했냐면, 딴 사람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없어요.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진짜 친명의 좌장 중에 좌장이에요. 정성호와 조정식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항상 보필했어요.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의원님은 경기도지사로 이미 출마 시점을 보고 있대요. 제 얘기를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취재 결과 우상호 의원이 1월달에 사퇴한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월달 중에 사퇴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이 공석이 되잖아요. 그쵸? 우상호가 사퇴를 해서 강원도지사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당청을 조율할 수 있는 정무 라인이 비기 때문에 조정식을 대통령이 데려다 놓고 아예 국회의장으로 못 박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표심이 20%가 들어가요. 20%. 당원 표심이 20%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은 사람들이 친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굉장히 신임합니다. 굉장히 신임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삼권 분립의 어떤 역행이다라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조정식 6선 의원을 정무특보로,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특별보좌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그 중요한 사무총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조정식 의원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다가 국회의장으로 가면 아유 진짜 이거 대통령의 뜻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좋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 어떤 평가가 있냐면요, 신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정치 머리가 좋아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박지원은 정치 구단이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무슨 짓을 하면 제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조정식 의원님은 조율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연세가 80세가 넘어갔고요. 저쪽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 200 몇 시간 못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조정식 의원을
사실상 낙점한 거예요. 사실상 낙점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국회의장 선거도 사실상 조정식 의원님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을 도전을 하면 조정식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랬대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조정식 의원님은 추미애 의원님이랑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추미애 의원님이 국회의장 도전하시면 조정식 6선이 경기도지사를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의원 내각제 밀수도 좀 정신을 차려. 좀 정신 좀 차려. 의원 내각제 얘기하는 애들은. 알겠지? 정신 좀 차려. 느닷없이 의원 내각제 뭔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좀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국회의장이 하니? 응?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픽이 조정식이다. 여러분들이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상호는 강원도지사. 우상호는 강원도지사 확실히 1월달,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일이죠. 조만간 사퇴하신대요. 그래서 정무라인이 비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의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야, 진짜 민주당 운 좋다. 지금 장동혁이 아니었으면 민주당 지금 국힘당에게 지지율 막 역전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막 꼬라박을 수 있었어요. 어제 김병기, 강선우 막 이런 문제 터지니까 장동혁 브라보. 바로 한동훈 징계 때려버리잖아. 너무 멋지지 않아? 쟤네들은 호재를 악재로 덮어. 너무 멋져. 장동혁 우리 편 같아. 저번에 민주당의 악재가 터질 때마다 쟤네들은 뭘로 덮어줘. 동혁이 진짜 우리 편 같아. 이 강선우, 김병기 막 공천 1억 터지니까 한동훈 단계 내분 사태를 막 확산시켜갖고 오늘도 지금 국힘당 뭘로 싸워요? 한동훈 지금 동명이인으로 조작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조작 발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네끼리 존나 했어. 단계 사태로 내랑 분열 나갖고 한동훈은 조작 발표했다. 너 사과부터 해라. 그냥 집안 개싸움하고 앉아있어요. 응? 그거들은 한동훈 용서 못한다. 댓글 조작. 그랬더니 한동훈은 조작 발표 인정 못한다. 지네끼리 연병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민주당에 또 무슨 악재가 있었죠 그때? 최근에 뭐 장경태 문제, 최민희 문제 터졌을 때 쟤네들 뭘 갖고 싸웠더라? 하여튼 뭐 갖고 싸웠죠? 장경태, 최민희 문제 터졌을 때 뭐 갖고 싸웠는데 갑자기 또 덮어주더라고. 응? 그때 뭐 기억 안 나? 뭐였지? 최민희 의원 문제 터지고 장경태 문제 터지니까 쟤네들이 그때도 한동훈 윤리감찰 시켰나? 하여튼 쟤네들이 그냥 덮어줘. 응? 근데 진짜 섬뜩한 게 뭐냐? 아, 내가 황교안이다. 갑자기 장경태 문제 터지고 막 최민희 문제로 막 민주당 시끄러운데 갑자기 국회에서 마이크 잡더니 우리가 황교안이다. 미친 거 아니야? 지네끼리 또 싸우고 장애 집회하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가 황교안이다 그러고. 대박이야. 그쵸? 잘 뽑았어. 만약에 여러분들 윤 어게인 단절하고 막 제대로 된 그런 애들이 왔었으면 지금 민주당 엄청나게 두드려 맞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민주당 엄청나게 두드려 맞겠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들. 응? 진짜 여러분들 봐도 이거 민주당 얼마나 두드려 맞을 사안이야. 무슨 1억짜리 공천
이거 터져갖고 연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징계. 그랬더니 친한과 친윤 싸우고 앉아 있고. 와 진짜. 아 장동혁 브라보. 이해운 공격해야 되는데 지네끼리 싸우고 있고 대박입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정치. 그렇죠? 야,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했는데 마지막으로 2026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죠. 말이 지방선거지 여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통합과 실용 노선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어떤 그 시험대가 이번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똘똘 뭉쳐갖고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탈환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전 국민에게 국무회의를 중계를 하고 새해부터는 47개의 정부 부처도 모든 부처가 회의를 생중계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줍니까? 2026년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과 실용 노선에 평가받는 해라서 지방선거가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해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 우리나라가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패권 국가 사이에 굉장히 끼어갖고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외교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1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을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날 때 남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시진핑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2026년에는 개선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내의 어떤 이런 균열 현상 모두가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찐명파리 새로운 기득권 개파를 어떻게 민주당이 극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의 차기 권력 구조가 일어날 것인가. 또 박찬대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미는 그 어떤 인물이 나와서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도전을 해서 다시 당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당권 경쟁도 지방선거 당권 경쟁 굉장히 2026년 민주당도 중요한 정치적 현안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힘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김건희 탄핵이란다. 윤석열 내란 사건의 심판의 1심 선고가 그리고 김건희 선고가 줄줄이 1심부터 이제 앞으로 나올 2026년에 나올 텐데 국민의힘은 과연 장동혁 체제를 마감을 하고 다시 윤석열과 단절을 하고 쇄신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볼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2026년에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와 민생 경제에 대해서 어떤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너무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을 하고 서민 생활이 좀 불안해요. 사실 제가 이게 정권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왜 정부의 지지율이나 이런 게 많이 빠지고 힘들어지냐면요. 물가가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경기가 좋아지면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요. 급여도 같이 올라가요. 지금 어떠죠?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게 되죠. 그러면 내수 경기가 부진하게 되고 자영업도 부진하게 되죠. 이게 뭐가 물가가 올라가고 내수가 침체되면 뭐가 가장 불안하면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경제가 그 정부의 어떤 성공과 실패의 바로미터냐? 물가가 치솟으면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그 지갑을 닫는 이유가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과 물가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환율, 물가를 잡는 게 왜 중요하냐?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요 점점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기존에는 50만 원 갖고 식비가 되고 생활비가 됐는데 지금 50만 원 갖고는 한 달 식비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환율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살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풀어야 될 난제고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면 이재명은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고마운 장동혁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장동혁이가 느닷없이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통일교 특검하자고 연병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절대 정청래 대표가 특검은 못 받는다. 물타기 하지 마라. 라고 했다가 절대 못 받을 일이 없죠? 라고 하면서 받았죠. 그랬더니 장동혁이가 당황을 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 신천지 수사는 합수본에서 하고 통일교만 특검하자. 이렇게 정치 초짜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랑 신천지를 묶어서 특검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국힘당의 장동혁이가 신천지를 합수본에서 하자라고 하면 뭐죠? 얘네들은 신천지가 아픈 거죠. 얘네들은 신천지 수사가 아프니까 이거는 합수본에서 수사를 시키자. 나눠서 시키자는. 이럴 때는 민주당은 얘네들의 아킬레스건은 신천지구나 라고 보면 되고, 신천지랑 민주당은 이제 통일교 특검이랑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얘네는 늘 멍청하니까 정답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저는 경찰 지금 특별 전담 수사팀 국가수사본부 박수를 하나 쳐주고 싶어요. 뭐냐, 제가 계속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진짜 실세는 한학자가 아니라 정원주 통일교 비서실장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한학자는 나이가 80이 넘어갔고 사실상 안방 살림을 당한 거는 정원주 이 젊은 이 통일교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윤영호도 사실상 정원주가 내친 거거든. 정원주가 윤영호도 내친 거거든. 근데 특검에서는 정원주를 구속수사를 안 하더라고. 근데 경찰이 정원주 비서실장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박이에요. 경찰은 정원주부터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한학자 나이 80 넘어가고 잘 몰라요. 그냥 보고받는 스타일이지. 그러면 얼마든지 한학자 정도는 정원주가 다 갖고 놀아요. 경찰이 지금 오히려 특검에서 수사 못한 것들을 바로바로 핵심들을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올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가 뻘소리를 했어요. 조희대가 신년사를 했는데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왜 이런 신년사를 조희대가 헛소리를 했냐면요.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죠. 그렇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퇴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조희대는 신년사를 할 게 아니라 퇴임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사법개혁을 외쳐고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희대에 의해서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보냈고
윤석열만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조이대도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도 내란 재판이 시작되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박차를 가하겠지만 조이대 반드시 사퇴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